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양혜선입니다. 누구나 꿈꾸고 있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내 집을 짓는 것일 겁니다. 저도 먼 훗날 제 집을 직접 짓는 게 제 꿈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짓는다는 건 쉽지만은 않겠죠. 또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다 맡기는 것도 좋겠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좀 더 애착이 가기도 하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좀 더 다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요. 자신이 건축주가 된 이상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체크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손해를 좀 더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예고해드린 대로 현장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활약하고 계신 김법구 건축사님을 모시고 건축에 관한 이런저런 내용들을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법구 건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김법구 건축사입니다. 예, 항상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집을 짓고자 하시는 분들이나 건축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돼서 정말 좋습니다. 네, 또 건축사분을 모시고 방송을 하는 게 또 저는 처음이라서요. 그 내용 또한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지난 4월이죠. 건축사님께서 집 한 채 짓고 10년 늙지 않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10년 늙지 않았다. 건물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물이 아니라 네네. 이 사람이 이렇게 스트레스, 싸움이나 분쟁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흔히 속담처럼 하는 말이긴 하거든요. 예. 간단하게 말하면 집 한 채를 지으면 10년을 넘는 것만큼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하는 건데 당연히 스트레스를 덜 받아서 10년 동안 늙지 않는다 이런 뜻이군요. 그렇죠. 이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지만 10년 정도까지 이렇게 늙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집 짓는다는 것은 이렇게 평생의 소원이고 그런데 평생의 소원인 집 짓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한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정말 행복한 집 짓기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분들한테 정말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강의를 했던 내용이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이전에 그 9가지,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한 9가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실 정리를 했었었는데, 건축주가 실제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나요? 일단은 그 제일 처음, 보통은 이게 설계부터 건축사를 잘 만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시중에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내역서를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분쟁의 시작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선호주택에 대한 방향을 선호주택의 방향 제시를 얼만큼 자기 건축주인 자신이 할 수 있느냐. 건축주 자신이 뭘 지어야 될지 모르면 아무리 좋은 설계자를 만나든 아무리 좋은 시공자를 만나도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사실상은 이제 자기가 뭘 짓고 싶어 하는지 선호주택을 이렇게 방향을 제시한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주택에 알맞는 부지를 선정을 하는데 땅을 무조건적으로 싼 땅을 싸거나 이게 아니라 자기가 짓고 싶어하는 선호주택에 알맞는 부지를 선정하는 거. 이게 이제 가장 큰 그 중요한 요소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지를 선정하다 보면 전체적인 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선호주택, 그 부지 선정, 자금 계획 이것이 사실은 그 분쟁을 없앨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들이 그 부분에 많이 들어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마찬가지로 시중에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설계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이런 어떤 선호주택의 방향이나 이런 자금 계획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 설계가 바탕이 되어야 되고 이 설계가 나온 만큼 이 설계가 시공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역서가 나와야 되고 그 내역서를 바탕으로 이제 시공사를 선정을 하는데 시공사 선정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현장 소장 현장 소장이 사실상 이제 공사를 시공사가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소규모 건축은 현장 소장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건데 그래서 현장 소장에 대한 사전 미팅 미리 공사가 시작되고 난 뒤에 현장 소장이 현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미리 현장 소장과 사전에 미팅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그 시공사한테는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 계획 공정표, 정말로 계획 공정 그 공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건지 이를 볼 수 있는 계획 공정표. 네. 그리고 시공사가 정말 이렇게 신뢰할 만한지, 시공사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거짓말을 안 하고 튼튼한 회사인지를 알아보는 방법. 뭐 이런 미리 걸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계약하기 전에 알아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되고 나면 그냥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공사에 대한 일일 보고를 늘상 받아보는 거. 그래서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그런 어떤 사항을 직접적으로 건축주도 참여를 하면서 가는 것이, 그래야 이제 믿음이 가는 공사를 즐기면서 참여하게 된다 하는 내용의 강의를 했었던 상황입니다. 네, 건축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인데요. 정말 해야 할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분쟁 없는 건축을 위해 건축가가 알아야 할 9가지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이 정도로 분쟁이 좀 많이 일어나나 봐요. 그럼요.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네. 우리가 분쟁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게 거창하게 어떤 법적 소송 뭐 이런 네. 것이 아니라 그 싸움, 다툼 뭐 이렇게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싸움이나 다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싸우는 건 결국은 이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왜 자기 집을 짓는데 자기 마음대로 건축이 되지 않고 있느냐. 그래서 그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공사가 진행되게 하기 위한 9가지 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내 집을 짓는데 잘 컨트롤하기 위한 그 9가지 방법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꼭 하나만큼은 지켜야 한다라는 게 있으면 어떤 걸 좀 유념해 두면 좋을까요? 예, 사실은 어떤 특정한 기술을 요하는 건 아니고, 처음에 이야기를, 이렇게 초반에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네. 자기가 뭘 짓고 싶어 하는지 명확하게 하는 거.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주택이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네. 남들이 뭐 집을 지으라고 하니까, 남들이 단독주택을 하라 그러니까, 남들이 연립주택, 뭐 다세대를 지어라 하니까 짓기는 하는데, 그 집을 통해서 자기가 얻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뭐 갖고 싶어 하는 거, 정말 자기를 쳐다보는 걸 잘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호주택에 대한, 자기가 짓고 싶어 하는 주택을 정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해라 하는 게 제일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게 듭니다. 또 첫 번째 단계였죠. 예. 선호주택에 대한 방향 제시. 그렇죠. 예. 네, 또 내용 중에 보니까요. 시공의 기준이 되려면 요구사항이 도면에 다 표현이 돼야 된다라는 문구가 좀 눈에 띄는데요. 정말 그런가요? 예. 사실상 가장 시공사는 도면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사항은 도면에 사실 다 포함이 돼 있어야, 그래야 현장 모든 일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일을 감독하시는 분과 그 도면으로 다 이제 컨트롤 되는 건데,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게 현장 일하시는 분들한테 전달되는 거는 계약서가 아니라 도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도면을 그려져 있어야 공사가 그게 맞게 이제 진행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시시콜콜 이 내용 저 내용 다 도면에 포함이 돼야 되는 거네요. 기본적으로는 도면에 이렇게 주기라든지 해서 노트, 뭐 도면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건 도면 옆에라도 간략하게 적는다든지 해서 표현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공사가 아닌 부분들 중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뭐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자금이라든지 돈을 어떻게 할지 이런 걸 도면에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계약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도면을 통해서 소통을 하라라는 점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벌써부터 하나씩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실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다가서지 못하는 분야가 건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현재 또는 미래 건축주가 되셔서 방송을 보신다면 더욱 알찬 시간으로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요. 건축에 관한 내용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 한 채 짓고 10년 동안 늙지 않는 방법이라는 강의에서 건축주가 알아야 할 9가지 그 강의를 하셨다고 했는데요. 다시 말하면 건축주가 잘 몰라서 생긴 분쟁 사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요, 그 분쟁 사례 몇 가지를 한번 모아봤는데요.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축주도 알아야 할까? 건축주가 몰라서 생긴 분쟁 사례 그 첫 번째는요. 시공사와 공사비 계약을 하고 났더니 철거는 건축주가 별도로 해야 한다입니다. 자, 공사의 시작은 철거에서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떤 내용인가요, 전문가님? 예. 실제로 공사는 철거부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딱 시작을 하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그러면 이제 시공사하고 공사비 계약을 이제 먼저를 하게 되잖아요. 공사비 네. 계약을 할 때 시공사한테 제출되는 거는 도면, 자기가 짓고자 하는 신축 건물에 대한 도면이 이제 제출되면서 이 건물을 얼마에 지을 수 있습니까 하고 시공사한테 제출을 하는데 그러면 시공사는 그 건물을 얼마에 지을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3억에 짓겠다, 4억에 짓겠다 하는 것들이 네. 새로 지어질 건물에 대해서 얼마에 짓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계약을 다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철거에 대한 항목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제 신축 공사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 철거 비용이 얼마 차지 안 하면 상관이 없는데 전체 공사에 비하면 철거 공사가 들어가는 비중이 꽤 크기 때문에 사실 처음부터 공사 들어가는 처음부터 사실 약간의 이제 시공사하고 트러블이 생기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공사에 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도면을 제출할 때 이 철거 비용을 포함을 해라 이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자, 그럼 주로 그 철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대략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제 철거하시는 분마다 조금씩 다 틀리겠지만, 네. 거의 이제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주택이 있다. 일반적인 조그만한 한 40-50평 정도 되는 주택이 있다 그러면 작게는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드니까 이게 보통 단독주택을 지으면 적어도 한 몇 억 정도 이렇게 이게 다세대 주택을 짓던 단독주택을 짓던 보통 몇 억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데 철거 비용이 한 1000만 원이 들면 이게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점 유의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주가 몰라서 생긴 분쟁 사례 그 두 번째는요.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시공자를 건축주로 했더니 공사의 하자 책임도 건축주에게 있다. 자, 이겁니다. 자, 공사의 주체가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이게 참 법이 만들어져 있는 어떤 맹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법에서 종합 건설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시공사가 건설을 할 수 있는 크기를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데 웬만한 건 다 이제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시공사가 공사를 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공사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법이 돼 있으니까 그걸 이제 시공사하고 이제 건축주가 계약을 분명히 하는데 이제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건축주 당신 이름으로 이게 허가가 들어가게 되면 이런 부가세 부분에서 이제 좀 저렴하게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이제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돈 한 푼이 아쉬운 건축주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냐 그러면 내가 시공사인 걸로 하고 이제 공사를 합시다 하고 했더니 네. 그러면 이제 관할구청에 이제 들어간 거는 이제 시공사가 이제 건축주로 돼 있으니까 건물에 분명히 하자가 있고 이런데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하자가 있을 때 비가 새고 이래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거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으면 시공을 이제 건축주 자신이 했다는 걸로 근거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건축주 자신이 이제 모든 건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으니까 만약에 자기가 단독주택을 짓고 누군가한테 팔았을 때
급한 사람이 하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시공을 한 사람은 자기니까 자기가 모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미리미리 좀 예방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 건축주가 몰라서 생긴 분쟁 사례 그 세 번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정된 준공일자를 정했는데도 이런저런 이유로 아무런 공사 없이 일주일이 지나감. 이런 경우도 있네요. 굉장히 황당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사실 이제 일주일 때문에 이제 흥분하시는 분은 사실 별로 없을 거고, 사실 거의 이제 한번 공사가 지연이 되기 시작을 하면 한 달 이상이 이렇게 지연이 되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데, 지연이 되는 경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면 이렇게 현장 소장의 능력이 미흡하다. 그래서 공정을 원래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A, B, C, D를 이렇게 쭉 밟아야 되는데 B 다음에 C를 준비해야 되는데 C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후속 공정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 정해져 있는 공정을 이렇게 공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현장 소장의 능력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시공사가 각각의 하청 업체들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공사비를 이제 줘야 되는데 얼마를 주고 이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시공사의 재정이 부실할 경우 시공사의 재정이 부실하면 일을 와서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돈을 주면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돈을 못 줬으니까 우리 일 못 하겠다 이되니까 이제 공정이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고요. 물론 이제 건축주가 자금 계획을 제대로 못 세워보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건축주가 시공사한테 돈을 못 주니까 시공사가 마찬가지로 돈을 줘야 공사를 하겠다 하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작게는 일주일인데 거의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거의 한 달 이상 뭐 이렇게 딜레이 되다 보면 때로는 자기가 세운 자금 계획, 뭐 대출 계획, 그리고 아니면 임대 계획 이런 게 이제 그 기간이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손해를 맞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시공사를 잘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웃의 건물을 보고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는 설명에 준공 후에 이 불법 증축을 했더니 이행 강제금. 자, 남들도 이행 강제금이 같이 부과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런 상황 어떤가요? 예,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지금까지는 이행 강제금을 이렇게 하나의 요행 아니면 운으로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 좀 있어요. 이게 운이 나쁘면 이행 강제금에 걸려서 불법 건축물에 걸려서 내가 단속을 당한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래서 기존에 여기도 불법을 한 것 같고 저기도 불법을 한 것 같고 이게 다 하니까 그럼 나도 준공 후에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들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법을 했는데 그러면 단속을 안 당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예전과 틀려가지고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까지도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면 예전에 비해서 꽤 많은 수가 이제 신고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일단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철거든 이행강제금이든 이렇게 이제 명이 떨어지게 되는데, 혹여나, 이렇게 운이 좋아서 이행강제금을 이렇게 맞지 못했다. 이행강제금을 내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추후에 계속해서 이제 법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유지 관리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체계를 잡으면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 받은 건축물이 현재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들을 이제 밟게 될 건데 확인하다 보면 사용 승인 받았던 그 건축물과 조금이라도 차이 있는 거는 차이 있다. 이런 부분에 증축을 했다, 불법을 했다 하는 것을 실제로 이제 관할 관청에 구청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이제 일반적인 건물이 위법 건축물로 이행강제분을 받지 않았던 건물이라 하더라도 다시 이제 단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알면 듣게 되고 또 모르면 손해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받은 사연 중에 이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들 몇 개 모아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용인에 사는 50대 가장입니다. 이번에 신축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시공사가 제시하는 평당 공사비가 어디는 뭐 평당 330만 원에 지어준다, 또 어디는 평당 400만 원에 지어준다는데 평당 공사비가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자, 건축주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전체 공사비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전문가님? 예. 실제 공사비를 어떤 하나의 사안에 놓고 비교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건데, 왜냐하면 날이 갈수록 건축 자재가 다양화되고, 건축 자재가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자재가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해지고, 새로운 자재, 비싼 자재가 나왔는데 아주 유사하게 해서 또 싸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공법도 여러 가지가 바뀌고 단순하게 콘크리트가 아니라 뭐 경량철골이며 목재며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조립식이며 다양한 방법이 나오기 때문에 단정해서 여기는 왜 이 공사비인데 우리는 왜 이 정도 공사비냐 이렇게 많이 나오냐 하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단순하게 똑같이 짓는 건물이라는 전제를 깔아봤을 때 우리가 이제 평당 공사비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똑같이 지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 집도 비슷하고 저 집도 비슷한데, 어디는 300, 어디는 400, 뭐, 어디는 500,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잠깐 이렇게 평당 공사비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평당 공사비를 보면, 지금 화면에 나온 화면에 나온 거는 보면 이렇게 단독주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거의 이제 다세대 주택 뭐에 가까운데 이 주택이 실제로 한 100평 정도 되는 어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의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최대한으로 200%를 짓는다고 봤을 때 2층이나 3층 같은 경우는 약 50평에서 55평 정도가 나오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발코니 서비스 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발코니가 5평 정도 뭐 이렇게 나오고요. 서울 시내에는 이렇게 다락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을 안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웬만해서는 이렇게 모든 지역에서는 다락을 다 인정하니까 다락까지 해달라고 이렇게 설계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락을 일단 넣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런 동일한 이 정도 건물로 만약에 평당 공사비를 산정을 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잠깐만요. 다음 네, 잠깐 다음 보여주시죠. 화면 좀 가볼까요? 네. 보시면 우리가 1층부터 이렇게 보면 1층에 뭐 계단실로 해서 한 10평 정도, 2층에 그리고 뭐 60평, 3층에 60평 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제일 앞에 보면 네. 기본 연면적 산정 이렇게 해서 10평, 55평, 45평, 45평, 35평 그리고 다락 35평은 제외 이렇게 해서 200평이 나오는데 100평의 땅 위에 200평의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공사가 나는 평당 330만 원으로 공사를 해주겠다. 평당 330만 원이니까 200평의 건물을 지으면 6억 6천 정도의 공사비가 나오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6억 6천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락까지 포함한 발코니, 필로티, 다락까지 포함한 이제 제일 끝에 항목을 보면 35평, 1층이 이제 35평이 되고 1층이 왜 35평이냐 하면 1층에 계단실 10평에다가 필로티로 공사로 진행이 되는 약 35평 정도를 이제 공사 면적으로 이제 25평 정도로 면적으로 넣었을 때 35평이 되는 것인데 그렇게 35평 그리고 발코니를 포함해서 2층, 3층에 60평, 4층에 50평, 5층에 45평, 다락 35평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공사에 들어가는 면적은 285평이 되기 때문에 285평에 대한 평당 330에 짓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사실상 9억 4천의 공사비가 나오는 것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건축주가 봤을 때 어떤 시공사가 만약에 330에 지어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330이 6억 6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9억 4천을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거는 그 만약에 그 기본 연면적 산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분명 200평이긴 한데 6억 6천이 든다는 걸 전제로 나는 330으로 짓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건데 9억 4천이 들면 약 아마 평당 470 정도가 되는 다락을 포함하면 그래서 동일한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330에 짓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건물인데도 다락을 포함해서 전체 공사비가 9억 4천이니까 나는 이거를 평당 470에 짓겠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그래서 동일한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는 330, 누구는 470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이제 공사비를 이제 확인을 하려 그러면 늘상 시공사를 만날 때는 시공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총액 공사비가 얼마냐 평당 330이라고 그러면 총액 공사비를 얼마로 이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네. 항상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단순하게 이제 이 아까 9억 4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보다 보면 단순한 공사비 이외에 설계에서 빠지는 금액들이 항상 있게 되는데 아까 초기에 이야기했던 철거 공사비가 보통 1,000만 원이며 뭐 인입비 이게 뭐 허가 관청에다가 이제 세금 납부라든지 이게 가스 뭐 수도 뭐 이런 걸로 들어가는 이 비용 그리고 하자 이행증권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실질적인 공사 이외에 또 한 1억 정도 더 들어가는. 네. 그래서 건축주가 느끼는 공사비의 변화가 6억 6천에서 10억까지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라서 네. 항상 시공사와 당신은 얼마에 지어줄 수 있느냐 했을 때 평당으로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연면적이 얼마니까 총액은 얼마 정도 되겠다. 네. 총액 얼마기 때문에 평당 얼마다. 로까지 이야기를 들어야 온전하게 이야기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당 금액이 아닌 총 공사비로 이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것 같은데요. 자, 시청자분들도 유념하셨으면 좋겠는데 또 최근에요. 땅콩집이 좀 유명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저 땅콩집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시공사비가 좀 적게 들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땅콩집이 아무래도 이제 저렴한 공사비로 해서 이제 모토가 나온 건데. 그렇죠. 이게 사실 이제 공사비에 대한 부담들이 사실 많기 때문에, 공사비에 대한 부담이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공사비를 나눠서 부담하자는 게 가장 컸던. 주택 하나에 두 채로도 나눠서 쓰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공사비를 반으로 이제 나누니까 부담이 적지 않냐 해서 이제 한때 이슈가 됐던 건물이고요. 네. 근데 이슈가 됐다가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죠. 그렇죠. 좀 소음이 심하다, 네. 좀 사생활에 침해가 있다, 이런 이슈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죠. 예, 이슈가 있었던 게 사실 이제 땅콩집이라고 했을 때 땅콩집은 거의 이제 목조로 이렇게 하는 걸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지어야 되니까 경량 목재로 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네. 사생활 침해라든지 그리고 단독 주택을 이제 두 사람이 소유하면서 생기는 어떤 문제들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땅콩집 가지고는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외땅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완두콩 여러 세대가 같이 이제 있게 되는 완두콩이라든지 그리고 그것도 이제 사실 이제 수직적인 느낌이 강하니까 네. 이제 좀 더 이제 네네. 더 저층화, 그렇죠. 저층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네. 그런 집도 아무래도 나오고. 좀 이 다양한 건축이 계속해서 화제가 되는 만큼 내 집을 짓고 싶은 그 관심 또한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네, 내년에 단독 주택을 지어볼까 합니다. 처음 건축을 하는데 어떤 시공사가 좋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문의를 주셨네요. 자, 뭐든지 좀 처음은 어렵습니다. 그만큼 좀 첫 단추를 잘 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축사님께서는 아무래도 그 방법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예, 시공사 선정하는 거는 정말
그 상대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파악하는 것만큼 어려운 건데 네. 그래서 사실상은 시공사 판단하기 쉽지 않다. 정말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건데 네. 그것보다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거냐? 그래서 이제 시공사를 그러면 판단할 수 있는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건데 이런 어떤 소형 건물, 단독주택이나 소형주택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시공사가 아니라 현장 소장이다. 그게 조금 생뚱맞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공사나 현장 소장이나 뭐 같은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도표를 사실 준비를 해봤는데, 현장 소장이 왜 시공사하고 틀리냐. 이게 시공사가 이제 법인이고, 이제 시공사가 컨트롤되는 부분도 있고, 시공사가 아닌 개인업자가 이제 하나의 그 현장에서 어떤 관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순서대로 이제 보게 되면, 제일 앞에서부터 보면, 그 현장 소장으로는, 개인이 현장 소장이면서 모든 관리를 다 하면 사실상 그 전적으로 책임 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현장은 믿고 그 개인의 능력을 믿었을 때 그 개인에 맞게끔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만큼 공사가 지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그런데 그 개인이, 공사를 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해야 되는 그 개인이 현장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이 또 다른 현장 소장을 이렇게 앉히고, 자기는 이렇게 관리만 한다 하면 또 조금 틀리게 될 거고. 네. 이 개인이 이제 현장 소장도 아니면서 관리도 안 하고 중간 이렇게 그 마진만 자기가 가져간다. 이러면 이제 사실상 이제 이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개인이 현장 소장도 아니고 관리도 안 하면 사실은 흔히 이야기하는 가장 분쟁이 많이 생기는 곳이 이제, 현장 소장도 아니고 관리도 안 하는 개인 업자가 될 거고. 그래서 현장 소장을 미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조금 더 이제 현장 소장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계약을 할 때, 계약하기 전에 현장 소장을 꼭 미팅을 하고, 계약하기 전에. 왜 미팅을 하냐면, 이렇게 웬만한 시공사는 현장 소장과 미팅을 하고, 이게 계약을 하고 현장 소장을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계약을 해야 이제 건이 발생을 하니까 어떤 건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현장 소장을 이렇게 드릴 수가 없어서 항상 계약을 한 뒤에 그 현장에 맞는 현장 소장을 드리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공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그 현장에 올 수 있는 사람을 사전에 미팅을 하게 해달라, 시공사한테. 아니면 그 개인한테. 그래서 누가 내 현장에 와서 공사할지를 분명히 확인한 다음에 그 시공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는 시공사가 아주 좋은 이제 시공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이제 현장 소장 말고, 네. 현장 소장은 현장 소장이고, 시공사를 어떻게 알 수는 없느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사실 고민을 좀 해봤는데, 시공사를 이제 법인 등기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주 경미하고 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보면 이게 대한건설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아주 좋은데, 대한건설협회에서 이제 업체 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개인은 이제 확인할 길이 없지만은, 이제 시공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시공사가 이 업체 정보 안에 이제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업체 정보에서 이제 건설업체 검색, 네. 검색을 하게 되면 이제 관할, 그 업체의 어떤 시공 능력이라든지 시공 금액, 2013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다, 2014년도에는 얼마를 벌었다, 뭐 이런 전체적인, 내용이 다 나와 있군요. 내용도 나오고 매출액이 얼마인지,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이 쭉 나오니까, 그래프화해서 이제 다 나오니까, 네네. 그런 부분에서 확인을 하고 나면 이 시공사가 정말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회사인지 아니면 진실을 말하는 회사인지 이게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시공사가 선정하려고 하면, 네. 그걸 이제 확인을 해보면, 대표가 누군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공개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선별하는 것이 필수라고 하니까요. 반드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다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 후에 시공사와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할 때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사항이 있나요? 라고 문의가 오셨네요. 제가 알기로도요, 건축주와 이 시공사의 분쟁도 빈번히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계약을 할 때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어떤가요? 예.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계약이라고 하면 우리 이제 시공에 대한 계약은 기본적으로 내역서, 내역서하고 도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제 그래 도면이 잘 나와 있어야 되고 내역서가 잘 나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기는 조금 너무 이제 경미하지 않냐.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시공사를 컨트롤한다기보다는 시공사를 컨트롤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 네. 뭡니까 이게 이제 그런 어떤 내역서하고 그 도면 이외에도 이제 그래서 아까 현장 소장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공정표, 공정표를 꼭 이제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여기 화면에 나오네요. 공정표. 예.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장 소장을 검증하는 방법인데 현장 소장이 이런 어떤 공정표를 짤 수 있느냐? 현장 소장 정도가 어떤 모든 공정이 며칠이 걸리고 그리고 각각의 공정이 각 공정과 공정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공정을 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공정 안에 만약에 그 마감 공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마감 공사 전에 그 건축주하고 마감을 언제부터 협의해서 정할 건지 까지 이제 들어가 주는 공정표가 사실상 이제 제대로 된 공정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능력을 갖고 있고 전체 공정을 한눈에 깨고 있는 게 현장 소장이면 그 현장 소장은 공사에 대해서 이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공사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계약을 할 때 아예 이제 공정표를 이제 첨부를 해달라. 그래서 공정표는 그러면 공사 기간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니까 공사 전체 기간을 얼마로 잡을 건지를 이제 공정표를 보고 알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공정표가 결국은 건축주가 봤을 때도 지금 얼만큼 늦어지고 있는 건지 늦어지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닌 건지까지 이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서류를 작성할 때 반드시 공정표를 작성해서 첨부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일반적인 이제 소규모 공사에서는 이제 잘 안 하는데 그 일일 보고서가 있어요. 네네. 보통은 이제 광급 공사나 좀 큰 공사에서 이제 많이 하는데 작업일보 뭐 이렇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꼭 이제 정례화했으면 좋겠다. 근데 소규모 공사 현장을 보면 이제 가설사무소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팩스를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이 있으면 인터넷으로 메일을 보내거나 하는데 현장에서 이제 그런 걸 만들 수 없으니까 사실 공사일보를 그래서 못 보낸다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참에 아예 그 공사 보고서를 보낼 수 없으면 저기 카카오톡이나 라인이나 이렇게 어떤 SNS를 활용을 해서 아예 건축주, 시공사, 현장 소장 그리고 감리 뭐 이런 분들이 SNS에 다 같이 이제 하나의 방을 만들어서 하루하루 그날 사진 한 장, 그리고 그날 투입되는 인원이 몇 명이며, 그날 어떤 공사를 할 거며, 하는 걸 이제 일일 보고를 해야 된다, 일일 보고를 한다, 네. 하는 걸 이제 계약서에 포함하면, 그러면 이제 그 계약서가 일일 보고, 공사, 그리고 공정, 네. 계약 금액, 네. 그리고 도면, 이런 게 다 포함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대로 이제 물론 이렇게 조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네요. 되지 않을까요? 아무리 뭐 건축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되고 또 필요한 시공이 상세하게 작성된 도면 그리고 시공사가 제시하는 공사 내역서 또 상세히 기록된 제품 목록을 좀 수반하고 또 충분히 검토된 공정표까지 좀 포함을 해서 계약에 임한다면 시공사도 좀 공사하기가 쉽고 또 건축주도 걱정이 없는 공사가 될 것 같은데요. 좀 어렵긴 합니다. 자, 이렇게 건축사님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건축주가 알아야 할 9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9가지라고 하면 9가지도 좀, 그걸 너무 많지 않냐. 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9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 공사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 안 받고 분쟁 없이 이렇게 행복한 집 짓기가 되려 그러면 보통 이제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시공사하고의 면밀하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그 아까 9가지를 만들었던 걸 이제 4가지로 다시 이제 분류를 해보면, 결국 선호주택이나 부지 선정이나 자금 계획이라는 것들이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땅, 내가 원하는 주택, 내가 할 수 있는 자금, 이걸 충분히 알맞는 방향을 정하고 설계자를 만나야 된다. 사전에 설계자를 만나서 정해도 되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설계라는 걸 통해서 기준과 근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시공사하고는 이제 공사해줄 사람의 능력, 아까 현장 소장의 능력이라든지 네. 그 능력을 확인한 다음에 시공사와 이렇게 자세하게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사 진행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마지막 공사 진행은 행복하게 과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좀 이론적인 이야기를 좀 다뤄봤는데요. 그러면 일반적인 건축의 공사 진행은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간략하게 그 순서를 한번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건축공사가 사실 이게 크게 그냥 막 짓는 건 아니니까, 네. 아까 이제 공정표도 보여드렸듯이 공사가 실제적으로 제일 먼저 그 땅에 이제 철거 공사부터 이제 사실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건물에 대한 철거가 들어가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땅을 건물이 이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흙막이를 하고 건물이 앉혀야 될 제자리 토목공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초공사, 그래서 어떻게 건물의 위치를 정하는 기초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건물의 뼈대가 되는 골조공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조공사 끝나고 나면 이제 창호공사, 단열이나 뭐 틈새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창호공사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외부나 내부, 거의 이제 내부 공사하고 외부 공사를 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때가 사실 건물의 골조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다 내부에 있으니까 안 보이는 부분이라서 잘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지만, 그 외부 마감 공사하고 내부 마감 공사가 들어가면서부터 사실은 건축주하고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래서 외부나 내부 마감 공사를 할 때 사전에 협의된 디자인을 충분히 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다. 그리고 마감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그 싱크대, 뭐 그리고 이제 일반 뭐 전등이라든지 뭐 이런 가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전체 진행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건축주의 그 참여도에 따라서 또 사랑과 애정이 깃든 멋진 집이 탄생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오늘 건축사님과 함께 1시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가 됐는지 궁금하고 또 그러셨을 거라 믿습니다. 건축사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또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그냥 원래 집을 짓고 싶으면 집을 짓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집을 짓는 사람이 시공사라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정말 그 집을 잘 짓긴 하지만 시공사하고 미팅을 하더라도 아까 방금 이야기했던 내가 어떤 집을 짓고 싶어 하는지를 시공사든 집을 짓는 사람이든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숙지한 다음에 부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주택의 방향을 정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시공사여도 좋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건축사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부분에서 더 좋지 않으실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그 현장 소장님을 뽑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현장 소장님을, 사실 내 집은 시공사가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현장 소장이 지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현장 소장을 잘 만나시는 것이 자기 집을 잘 짓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좀 참 다양해지고 있죠. 기존의 부동산 고민 상담과 더불어서 저희가 이번에는 건축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자산 관리를 주제로 고강호 재무설계사와 함께할 예정입니다. 연령별 그리고 자산 관리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께 좀 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자 저희 RTN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